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공부에 관해서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란 게 어떤 거냐? 공부를 할 때 우리 뇌는 어떤 변화를 겪느냐?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책을 썼는데, 나름대로 이게 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까지,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까지를 포함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 고영성, 신영준입니다. 이 고영성은 독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 그리고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다방면에 걸쳐서 글을 쓰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작가입니다. 공저자인 신영준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전작과를 나와서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평생 공부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많은 요소가 맞물려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요구부터 궁극적인 목표까지 만족시키는 공부법을 자기들이 연구했고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14가지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메타인지, 기억, 목표, 동기, 노력, 감정, 사회성, 몸, 환경, 창의성, 독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포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 2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실전적으로는 영어, 그리고 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실패를 자주 하면 이런 실패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무기력이 학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낙관도 학습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퇴화하지만 뇌는 쓸수록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합니다. 사람의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뉴런에는 1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에 가까운 신경 섬유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공부 또는 강도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신경섬유의 연결이 촘촘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뇌가 커졌다거나 또는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뉴런 간의 연결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뇌가 변합니다. 이것을 흔히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영역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영역에 한해서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단어가 하나가 있죠.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인지 과정에 관한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모른다는 것을 잊고 강의하면 학생들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잘 알면 잘 가르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많은 사례들이 있고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구분해서 분류하라.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것,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것,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을 경우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 4가지 구분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누면 2가지는 확실하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은 끝으로 미루면 됩니다. 문제는 이 2가지입니다. 중요하지만은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 이것을 어떤 순서로 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호 괴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구분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대체로 행복도도 높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이 소득이 올라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집단주의가 강한 그런 사람들은 행복도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는 도대체 어딜까요? 유교적인 정서가 강한 나라들이 이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냐 집단주의가 강하냐가 행복의 수준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란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특히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직의 문화와 어긋나게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조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조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단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개인의 특성, 개인의 성격, 개인의 선택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서원극 교수, 이분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행복하게 권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서원극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가 행복을 만든다. 그러니까 집단주의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개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성으로 신에 근접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된 것이 인간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사회성, 이 진사회성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진사회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썼던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에서 장대익 교수가 진사회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강조했던 바로 그 동일한 논리입니다. 진사회성이 중요하다.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됐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이 논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계의 거두는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이 에드워드 윌슨은 진사회성 동물은 지구상의 인간과 개미, 벌, 말벌, 흰개미 뿐이다.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주위에 사람이 없이 외롭게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제력이 떨어지고 지능지수가 낮게 되고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릴 때 생기면은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인도 이렇게 고립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감정과 신체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조차도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지만이 이 외로움이 극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고향이나 학교 취미, 가치관 등이 유사하면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우정이 싹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너만 알고 있어라 또는 둘이서 비행 같지도 않은 그런 걸 했던 친구들이 오랫동안 친구로 남고 기억도 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을 공유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면은 우정이 많이 싹튼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외로움은 덜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더불어서 일도 잘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야 한다. 넷째,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다섯째,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일곱째, 완벽하기보다는 가끔은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자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휴식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할까요? 뇌도 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무언가 집중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의식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한참 할 때 운동도 하지 말아라, 취미생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뭐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거의 체육 시간이 없다고 하던데, 운동이 공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시냅스의 연결을 촉진하는 뇌 과소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BDNF라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BDNF가 운동할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생산이 증가가 돼서 학습의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의 뇌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촉진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뇌도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무엇을 할까요? 뇌는 역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합니다. 이때 뇌는 새로운 기억을 기존 기억과 통합하고 통합된 기억을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면은 우리의 기억력을 15% 이상 개선해 준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려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절대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보지 않겠다는 결심보다는 스마트폰을 나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사무실에 가면 또는 공부를 해야 될 때면 스마트폰을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차나 내 사물함이나 이렇게 멀리 둬야지만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또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사람은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창의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질 수 있는가?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합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서 예술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대단히 이질적이긴 하지만 이런 이질적인 경험들이 연결되고 융합했을 때 비로소 노벨상급 과학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낯선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 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학습, 취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서 이들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바로 책입니다. 다양한 책을 다양하게 읽으면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독서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창의적인 사람은 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개, 일부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의성이 낮은 사람은 내는 아이디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내야지 그 중에 몇 개가 창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것은 이겁니다.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지만 작곡은 600곡을 했다. 베토벤은 650곡, 바하는 1000곡을 만들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음악은 15곡에서 한 20곡 정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재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반짝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로 보이는 사람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방송 경력 35년의 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기다리는 시간 1시간 동안 내내 자기가 얘기할 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방송계에서 있었는데도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분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보니까 그 연습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프로들이라고 연습하지 않고 무대에 오르진 않습니다. 나훈아도 조용필도 이 사람들이 무대 서기 위해서 1시간짜리를 위해서 한 달, 2달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린 적이 나오지 않게. 천재들은 그 천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의사결정자의 직관이나 전문가 그룹의 분석보다는 그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선택하니 정말 충분한가? 그러니까는 선택지가 하나일 경우, 2개일 경우, 3개일 경우 점점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검증을 제대로 거쳤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안이 잘못됐을 경우 또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검증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심리적 거리가 확보됐는가?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욕심, 불안, 욕정, 분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선택이 후회를 불러온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흔들림, 요동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서 판단해라. 냉정하게 판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의 비용은 준비됐는가?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해야지만이 그 실패의 보상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다. 자, 이 책은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겪는 어려움, 저는 살아가는 목표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등등등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 그 문제에 접근하는 프로세스가 잘못됐거나 어떤 것이 정확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은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세상살이는 각박해지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의 학습법, 공부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나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되잡는 데 도움이 됐다 하면은 이 책을 권하는 저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 책 완벽한 공부법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권합니다.